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마지막 날 깨지면서 끝났습니다. 유럽장,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럽으로 넘어가고 미국으로 가면 갈수록 장이 좀 안 좋아졌거든요. 닥스드 같은 경우에도 초반부에는 올라갔다가 후반부에 좀 꺼지면서 끝났고, 미국장이 나스닥이 2% 가까이 빠졌거든요. 근데 가장 주된 이유는 스냅챗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냅이 39% 폭락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저는 이거 한 번도 써보진 않았는데, 스냅챗 이 고점이 지금 $70 넘다가 지금 $10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39% 폭락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SNS 쪽에 구글이나 이런 것들도 좀 타격을 받았거든요. 여기는 구글이 안 나오네. 메타 같은 경우에 메타도 세차게 빠졌고요. 그러니까 인터넷 SNS 주식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 그런데 저는 이 스냅챗 얘기보다는 오히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PMI 지수입니다. 제가 PMI 지수가 긍정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보시면 여기 뭐 독일, 두 개 독일입니다. 독일, 그 다음에 여기 프랑스 중에 제조업, 여기 서비스업이거든요. 프랑스 서비스업은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제조업은 49, 50m로 깨졌습니다. 독일은 둘 다 50m로 깨졌고, 유럽 전체로 놓고 보면 제조업 지수가 50m로 깨졌고, 서비스 지수가 50대 정도 있죠. 지금 예전에 코로나 봉쇄 중국 하면서 50m로 내려왔었거든요. 지금 유럽이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고, 미국의 마켓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 얘가 서비스업 지수가 지금 50이 깨지고 47이 나와버렸거든요. 제조업은 버티고 있는데, 이 정도 나왔는데 이 정도 깨진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차게 이건 뭐 스냅챗이 많이 깨졌으니까, 스냅이 구글이나, 그래서 이게 많이 깨진 건데, S&P는 그나마 잘 버텼거든요. 다우하고. 그나마 이게 좀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 이거 살아는 판을 걷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뭐 실업률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좀 오르긴 했는데, 추세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때 20만 건대는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추세적인 건지 좀 더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밑에 보시면, 요 밑에 여기 미국의 컨퍼런스 푸드에서 선행지수가 나왔거든요, 미국에. 근데 미국의 선행지수가 꺾여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당장 내려간다고 뭐 크게 당장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추세적으로 이제 아랫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닌 거죠.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상황 자체는 그렇게 지금 녹록치 않은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지나서 가을, 겨울께로 가면 갈수록 경제 지표들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날리기가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이렇게 나와 버틴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기술적 지표들을 좀 쳐다보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복잡하긴 하지만 S&P 500 지수하고 나스닥이 혼합 차트거든요. 키워볼까요? 여기 보면 짙은 파란색, 이게 나스닥이고요. 여기 캔들 차트, 요게 S&P 500 지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최근 이제 올라가고 있고, 여기 옅은 하늘색, 요게 이제 VNX, VXN이라 그래가지고 그 나스닥 빅스 지수고요. 요 빨간 게 이게 S&P 500 지수 빅스 지수거든요. 둘 다 정점하고 지난번 그 6월 초에 초중반, 그때 움직일 때 정점을 안 뚫고 밑으로 계속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여기 밑에 있는 이게 MACD 지수거든요. 이 MACD 지수가 꺾여서 지금 아직 그 시그널 터치를 하진 않았는데 꺾여서 올라가는 과정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도 그럼 꺾여서 올라갔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장기 차트를 보면 이거 주봉입니다. 요때가 코로나 팬데믹 때거든요. 새벽 배송을 오셨나 봅니다. 열려있던 제가 창문을 닫았습니다. 여기 이 내려온 강도가 이때가 코로나 팬데믹 때거든요. 이때 글로벌 금융위 때이고, 그러니까 충분히만 이 MACD가 두 가지 12주, 26주 이동평균선에 벌어진 길이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많이 밑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강도가 심하게 길게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즉 추세적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놓고 보면 터닝할 가능성이 좀 보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기술적 지표상으로는 이제 추세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게 하나 보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미국의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 보시면 포지션 늘리는 강도가 좀 세졌거든요. 바닥에서 까짝대고 있다가 지난주 20일 날 나온 겁니다. 최신 거죠. 그리고 AAI 이거는 그 개인 투자자 미국의 포지션인데 여기 보시면 그 지난번에 3월 러시아 2월 말일 날 2월 24일이죠. 침공한 이후에 보면 이게 불리시고 이게 베어리시거든요. 근데 불리시를 보면 가장 최소화됐다가 추세적으로 반등을 계속한 적이 없어요. 한 주 지나고 나면 또 꺼지고 한 주 지나고 나면 또 꺼지고 그랬거든요. 한 주 지나서 올라간 다음에 꺼지고 보시면 여기까지 꺼졌죠. 바닥까지 올라간 다음에 꺼지고 여기 바닥에 있다가 올라간 다음에 꺼지고 다시 올라가다 내려가고 쭉 했는데 2주 여기 보면 여기까지 깨졌다가 2주 연속 올라간 건 처음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CNN 비즈니스의 Fearing Greed 인덱스인데 추세적으로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뭐 왔다리 갔다리 막 흔들리고 있죠. 주식시장이 혼자도 흔들리고 있지만 최근 이건 일봉으로 볼까요? 예. 너무 헷갈리네 이건. 일단 흔들리고 있지만 추세적으로 조금씩 밟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심도가 그렇게 강하게 그 심리적 위축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다. 22일 날 자체도 살짝 내려간 정도지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이게 보면 전체적인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측정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도 보여드렸는데 이건 S&P 500 지수 관련된 거고 이거 주식 강도 기술적 분석이죠. 이것도 기술적 분석 데이터입니다. 요거는 옵션 쪽에 요거는 빅스 지수고 요거는 채권하고 주식 관련된 수익률. 요게 이제 정가펀드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금융시장의 주식하고 채권 움직임을 종합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도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고 이건 AAII 그러니까 IIBB라고 그래가지고 요거 Investors Intelligence Bull and Bears 인덱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주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만큼 올라가고 있죠. 잘 안 보이시는데 이걸 장기 데이터로 보여드리면 좋은데 여기 최종치가 안 나와서 이 최종치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심리지수는 괜찮아지고 있나?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요거는 OFR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신용 부분 이제 주식 가치 배수 그 다음에 펀딩 그 다음에 안전자산, 그 다음에 변동성,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금융시장의 그 스트레스 테스트 하는 인덱스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왔다 갔다를 반복하고 있죠. 그죠? 예, 올라가면 스트레스가 강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진다는 뜻이죠. 근데 최근 보면 추세가 약간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 날 주식시장이 흔들렸기 때문에 살짝 들렸거든요. 보시면. 근데 전체적인 추세는 아직 급등하거나 들리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경제지표가 이렇게 안 좋게 나왔는데 시장은 잘 버티고 있나? 잘 버티고 있네? 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심리지표나 이런 부분들은 괜찮게 보이고 있긴 하지만 경제지표나 실질지표 같은 것들은 약간 불안정하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채권 수익률도 눈에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채권 수익률이 보시면 이게 직전 6개월치입니다. 이거 이 10년 국채 수익률이잖아요. 올라가다 자꾸 이렇게 뭔가 그 지지라인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게 그 투자자들이 한쪽 방향으로 싹 몰려가면 한쪽 방향으로 몰린 안전자산 선호도가 강해지면 모든 채권이 아랫방향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국채 쪽이 내려가기 시작하거든요. 이 지지라인을 잘 건드리면서 이게 이제 불안정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사실은.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금 약간 갈팡질팡 혼재된 상황으로 방향성을 타진는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거를 제대로 받쳐 올라가려면 말씀드렸듯이 경제지표가 좋아져야 되는데 경제지표가 생각보다 PMI 지수들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일단 PMI 지수는 기업 측면에서 놓고 보는 거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지표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소비자 쪽에 있는 지표가 여러 개 다시 한번 확인이 되면 그걸 보고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보면 다음 주 화요일 날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오거든요. 지난번에 미시건 심리 지수는 현재 상황이 좀 개선되는 걸로 나왔죠. 소비자 심리 지수를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생각한 거하고는 약간 방향성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나마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경제지표, 그러니까 심리지수들, 그런 여러가지 심리지표들이 그나마 좀 지금 최근에 많이 일어났던 그런 심리 악화를 벗어나서 약간씩 개선되고 있는 거 아닌가, 지표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일단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포지션을 줄이는데 약간씩 제가 우물쭈물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우리나라 경제지표는 주요 투자은행의 특히 수출 지표가 이게 빨리 나오거든요. 우리나라가 중국도 빨리 나오고 우리나라도 빨리 나오고, 중국이 먼저 나옵니다. 7일인가 8일, 우리나라가 15일 전에 나오는데 중국 데이터는 사실 믿을 수 없는 데이터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지표를 미국의 어떤 투자은행에서는 주요 경제지표 중에 하나로 쓰고 있거든요. 그게 이 무역지표인데, 무역지표 이거 관세청 보도입니다. 이게 6월 초에 6월 21일 날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석포치 나온 건데, 이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전부 다 주요 국가들이 감소가 됐죠. 그래서 이거 봐라, 꺾이나 좀 뭔가 안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7월달 초 걸 보면, 지난번에 이건 보여드렸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감소율이 미국하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증가율을 바뀌었죠. 직전권은 어떻게 돼 있었느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보시면 쭉 전부 다 감소하고 있었죠. 그런데 미국하고 베트남이 개선되는 것 같더니 7월 20일까지 누적된 걸 보니까, 이건 10일까지 누적된 거죠. 이건 20일까지 누적된 전년 동기 대비를 봤더니 여기 보시면 일본, 중국을 제외하고는 이제 베트남까지 전부 다, 유럽연합까지 같이 첨부됐죠. 보시면.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본, 여기 중국이 마이너스 8.9, 마이너스 9.1이던 게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6으로 감소됐잖아요. 그러니까 무역은 사실 글로벌 쪽에서 움직이는 경제 동향을 반영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조금씩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월 지표가, 그러니까 6월 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고 7월로 넘어와서는 조금씩 다시 좋아지고 있나? 무역 지표가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경제 지표들을 보는 것들이 날짜가 가장 빠른 게 마지막 보여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걸 보여주니까. 물론 저거는 지금 무역 지표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종합하는 부분이 아니고 부분적인 걸 보여주는 거긴 하지만, 6월달에 지표가 안 좋은 현상들을 보이고 있는 게 이게 지금 7월달 넘어서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좀 넘어가는 지표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직 한쪽 방향으로만 빠른 쪽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만 빠른 쪽으로 흘러내려간다라고 하는 걸 여기 PMI 지수만 가지고는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발표된 요 PMI 지수 중에, PMI 중에 미국 쪽에 있는 PMI 지수만 마켓에서 이렇게 가면 나오거든요. 올려봤습니다. 이게 6월 지표예요. 아까 보여드린 이건 7월 지표거든요. 7월 최근이죠. 그러니까 6월 달에 여기 경제 지표를 놓고 보면 6월 달이 안 좋아졌다는 게 눈에 보이는데, 확연히. 근데 7월 달로 넘어오면서 개선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수출 지표가. 그래서 6월 지표는 이렇게 나오는데 7월 지표는 개선돼서 나오려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경제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버티고 있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일단은 경제 지표가 혼란돼서 지금 당장 이렇게 안 좋게 나온 게 있긴 하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안 좋아질지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머리가 지끈지끈한 상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요거 한번 볼까요? 조철 기자입니다. 머니투데이 기자인데 7월 24일이거든요. 중하고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밀접 관계, 바이든이 사우디까지 갔는데 지금 얻어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역사를 여기다 잘 정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기사를 뽑았는데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처음에는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얄타회담 직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수에즈 운하 미 해군이 국왕을 만나가지고 사우디 안보우산 제공 대가로 미국이 원하는 저렴한 가격에 석유 생산 공급을 약속받았다. 1945년에 아주 긍정적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가고 있다가 오일 쇼크가 발생하죠. 이 오일 쇼크를 발생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사실은 그 이스라엘 쪽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 이제 이스라엘 쪽 손 틀어주면서 난리를 치고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요런 시기에 70년대.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 사우디는 아랍 이렇게 하면서 서로 난리를 쳐서 오일 쇼크가 발생했죠. 그런데 이 오일 쇼크가 발생한 상황에 헨리 키신저 미 국무장관이 가서 파일자 구원하고談判을 다시 벌인 끝에 그래 너희 군사 우리가 보호해 줄 테니까 다시 경제 협정을 하자 이렇게. 그리고 이때 이 페트로달러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이때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때 74년도에 페트로달러를 결정하면서 요게 나중에 베트남 전쟁 때문에 미국이 대규모로 달러를 발행했었거든요. 그렇게 발행하는 달러가 너무 많으니까 서방 국가들이 달러를 제공하면서 금을 달라고 막 아우성을 쳤었는데 금을 다 줄 수는 없으니까 닉슨 대통령이 1971년도 8월 15일 날 달러하고 금의 불태환을 선언합니다. 못 바꿔준다고. 금의 해방의 날이 71년도 8월 15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기축통화가 붕괴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사실 달러 결제를 무조건 여기 보시면 5일 달러 그러니까 무조건 달러로 결제해라. 석유가를. 그래서 지금 그때도 기축통화가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 뒤에 이제 9.11 테러 사태가 발생하고 이때 테러 가담자의 많은 사람들, 테러범 다수가 사우디 국적, 테러 자금이 이슬람 단체로부터 유입,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한번 또 뒤 흔들렸다가 주둔군 철수하고. 쉐일붐이 일어나면서 중동이 쉐일 오일을 없애겠다고 감산을 노하면서 한번 유가가 폭락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쉐일붐이 일어나서 석유가 상당히 많이 생산이 되니까 사우디하고 중동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이 약화되고 그것 때문에 여기 보시면 중동의 악의 축으로 집중해서 적대시했던 이란의 도움 없이는 평화를 정착시키기가 어렵다고 미국이 판단하고 대이란 핵 협상을 시도해서 오랜 협상 끝에 2015년 향후 10년간 이란 핵무기 동결, 미국 대이란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 이거는 저희가 했습니다. 오바마. 예. 근데 이거를 트럼프 행정부에서 들어와서 뒤집었죠. 그러면서 뭐 탈퇴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 다음에 사우디 가고 중동에서 무력을 뺐는데 이렇게 가고 여기다 이스라엘까지 같이 묶어가지고 사우디하고 이스라엘 뭐 이렇게 잘 묶어서 이라크 이런 것들을 견제하려고 하는 액션을 취했거든요. 사우디는 수니파 종주국이고요.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시아파 종주국이거든요. 시아파가 수니파가 맨날 싸워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수니파가 사람이 많아요. 시아파가 적고. 여하튼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제 그게 잘 되지 않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하고 잘 그렇게 맞물려서 뭔가를 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협력이 교청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이걸 보는 이유는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어요. 보면. 그래서 너무 한쪽 방향으로 외교를 치우치는 것은 여기 잘 보시면 미국이 손바닥 두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언제든지 가장 줄타기를 잘해야 됩니다. 중앙에서. 외교라고 하는 것은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 외교는 미국 쪽, 서방 쪽에 힘을 더 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북한하고 딱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하지만 너무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 항상 무언가 출구를 뒤에다가 뒷문을 하나씩 마련해 놓고 움직여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외교 상황이다. 이런 것들의 생각이 들어서 이 기사는 잠깐 올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쉽게 미국에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가 녹록지 않을 것 같아요.
입김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유가와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도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예요. 유가가 100달러대로 다시 올라갔다가 또다시 밀렸습니다. 최근에 유가 보면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100달러 언저리.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전체적 추세를 놓고 보면 푸틴이 한마디 더 안 하면, 그러니까 액션, 유럽이나 이런 쪽에 그 석유 에너지 수출 봉쇄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100달러를 뚫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이 언저리에서 깔짝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인플레이션 압력을 상대적으로는 좀 안정화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사우디를 설득할 수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얘가 세차게 내려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냥 중구난방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경제 지표는 상당히 안 좋게 나왔지만 심리 지표는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데 그리고 최근 이제 PMI 지수가 그렇게 좋게 안 나왔는데, 좋게 나오진 않았는데 6월달께 7월달 뭐 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수출 관련된 경제 지표로 놓고 보면 6월달보다 훨씬 더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7월 지표는 지금 지표하고 다른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희망을 주게 만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